여기 한 외국인 여성이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의 손을 꼭 붙잡고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외국인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하는데요. 그 따뜻한 손길에 외국인 여성은 꾹 참아왔던 눈물을 쏟으며 펑펑 울고 맙니다. 과연 이 두 사람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달리아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꽃이라는 뜻이지만 제 삶은 아름다운 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저는 필리핀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 삽니다.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 가게 되었고, 그런 남편의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살았던 필리핀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나라지만 여행객들이 보는 필리핀의 잘 다듬어진 모습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비가 줄줄 새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화장실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서 땅을 파볼 일을 보는 사람들도 많죠. 집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게요. 가난한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집조차 없어 나무 판자를 대충 기울여 그 아래에 들어가서 삽니다. 우기가 되어 비가 쏟아지면 그대로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집 같지도 않은 집이죠. 뭐 우기가 되면 저희 집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벽을 타고 물이 흘러들어와서 가족들은 교대로 잠을 자며 물을 받은 양동이를 버리고 이불 주변으로 흘러들어오는 빗물을 닦아내죠.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대단하고 부가 세습되며 가난은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부모를 보면서 자라 자신들의 환경을 그러려니 하며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데요. 가난이 몸서리치기 싫다며 어떻게든 벗어날 것이라 말하는 저를 보며 친구들은 제게 너무 유난이라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어차피 노력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에 익숙해지면 될 일인데 뭐 그렇게까지 하냐면서요. 이게 필리핀 빈민가의 현실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니 변하는 게 없고 결국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게 되는 거죠. 제가 남들과 달랐던 이유는 저희가 처음부터 못 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어머니를 보며 배웠기 때문이었죠.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가 막내를 임신 중이었을 때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는 막내를 낳다가 산고로 돌아가셨습니다. 10살밖에 안 됐던 어머니는 졸지의 가장이 되어 3명의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구걸도 하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찬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 냄새 맡는 귀신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과 관련된 일에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돈을 긁어 모으셨거든요. 어머니는 그렇게 번 돈을 동생들 뒷바라지에 다 쓰셨습니다. 덕분에 이모와 삼촌은 부유한 집의 자식들처럼 여유롭게 자랄 수 있었다고 해요. 두 분 다 좋은 대학까지 나왔고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과 결혼까지 했다고 하죠. 부모가 없어서 결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폐물을 쏟아붓는 덕에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촌과 이모는 자신들을 키워준 저의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기는커녕 어떻게든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돈만 벌 줄 알았지 배운 건 없고 어개기만 했던 어머니는 이모와 삼촌의 계략에 넘어가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 겨우 빈민가에서 탈출했는데 사람들은 결국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 어머니를 보며 조롱했어요. 개처럼 벌고 궁색하게 모으더니 결국 이 꼴. 난 내 꼴에 잘 살아보겠다고 욕심을 부려서 인생 망쳤네라는 말을 하면서요. 제 동생들은 어려서 이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불행은 꼭 한 번에 몰려오는 법이죠. 굶고 있는 저희를 본 아버지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보겠다며 멀리 일을 하러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길로 행방불명되었어요. 필리핀은 청부업자가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지 못합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다른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에게 걸려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면 그것만큼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실종되고 저희 가족의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이 안 나와서 양동이에 물을 퍼서 씻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귀에 그 적은 물로 세수와 양치 목욕까지 해야 했어요. 가끔은 고여있던 물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서 물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당연히 깨끗이 씻길 리 없죠.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당연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옆집과 분리되는 벽이 없었어요. 당연히 사생활 같은 건 없었고 이웃의 코 고는 소리, 싸우는 소리 때문에 일상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밝게 자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었어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동생들은 달랐지만요. 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공부를 하고 싶어 운 좋게 학교에 들어갔지만 냄새나고 더럽고 잘 먹지 못해 깡마른 저를 방해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어딜 가든 무시받고 괴롭힘 당하기 일쑤였죠. 더 슬펐던 것은 저를 보며 코를 막고 인상 찡그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살 때는 모두가 냄새가 나니 몰랐는데 학교에 와보니 여자 아이들에게서는 향긋한 꽃 냄새가 났고 땀을 뻘뻘 흘리는 남자 아이들조차도 저보다 더 깨끗한 냄새가 났어요. 이런 저를 누가 환영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 학업을 포기해야 했고 어머니를 도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과 같이 돈을 버는 능력을 가졌다면 금방 살림살이가 좋아졌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는 동생들에게 배신당한 충격에 쓰러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간단한 일을 하는 것도 버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돈을 벌어도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깨끗한 물로 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딱 그 정도네요. 그렇게 성인이 되었고 도시로 나가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훨씬 셌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을 먹고 가게를 나갔던 여행객이 퇴근을 하는 제 앞에 나타났어요. 저는 경계했습니다. 필리핀 여자를 가볍게 보고 접근하는 여행객들이 꽤 많았기 때문이었죠. 여행하는 동안 애인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마치면 함께 데려가겠다고 말해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걸어오는 여행객들을 무척 경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앞에 나타난 여행객은 제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핸드폰도 없다고 말하며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 여행객은 그 다음 날에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하룻밤 상대를 찾는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예쁘거나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닌데 저에게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을 이유도 없었죠. 이게 며칠씩이나 반복되니 저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여행객이 아니라 한국에서 파견 나온 직장인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기가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첫눈에 반했다면서 그냥 지나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말을 걸었다고 했죠. 솔직히 한국 남자는 모든 필리핀 여자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아시아 남자들을 통틀어서 가장 호감형으로 생겼고 키도 크고 무엇보다 잘 꾸미거든요. 깨끗한 건 당연하고요. 필리핀 남자들은 깡마르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또 굉장히 젠틀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아르바이트나 하는 저에게 무척 예의 바르게 굴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과 경계심이 여전했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쏠렸고 저는 6개월 동안 연애를 했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연 결정적인 계기는 그 사람이 제가 허락할 때까지 제 몸에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요. 제가 이 부분을 경계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는 한국에 돌아가기 전날 저에게 한국으로 함께 가는 게 어떻겠냐 말했습니다.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는 게 걱정이라면 자신이 도와줄 테니 결혼하고 한국에서 같이 살자면서요.
갑작스러운 프러포즈를 받은 저는 시간을 달라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깊게 고심한 끝에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을 전부 지켰습니다. 결혼하기 전 제가 한국으로 가기 전에 어머니와 동생이 살 수 있는 안전한 집을 구해주었고 동생들의 학비도 대주었어요.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 때문에 한국으로 팔려간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평생 행복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타나면서 이 모든 행복이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셨습니다. 저에게 대놓고 왜 한국까지 시집을 와서 여러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해라고 말을 하거나 동남아 사람들은 게으르다는데 그게 사실이냐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했어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어머니가 자신의 국제 결혼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어서 당황하신 것뿐이라며 어머니를 조금만 이해해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제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이었다면 어머니가 이런 반응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어요. 어머니는 무척 엄하고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신혼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온갖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하루는 어머님 댁에 가서 청소와 빨래 밥을 했고 하루는 저희 집에서 청소를 하며 가사를 했습니다. 또 어딜 가신다고 하면 번개같이 달려가 동행해야 했어요. 이쯤 되니 제가 한여로 취업을 한 건가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남편에게 말하지는 못했어요. 남편은 지금도 매달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고 우기를 기점으로 집을 보수하라며 집안 보수 비용까지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 일을 한 사람이에요. 사람도 못 만나고 집에서 어머님이 시키는 일만 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나가서 엄청난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친정을 도와주는 남편에게 미안해서라도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벌어서 제 돈으로 도울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요. 이 고민을 주변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한국 시어머니들은 원래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걸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돈을 벌면서 아들 길을 죽일까봐 걱정한다는 것이었죠. 또 제가 돈을 벌어서 친정을 도와주면 남편에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목소리만 커질까봐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분명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필리핀에 있는 동생에게 급한 연락이 왔고 이날은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완전히 갈라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연락을 받고 충격에 기절할 뻔했어요. 어머니를 배신하고 사라진 이모와 삼촌이 집으로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괴롭혔다는 연락이었거든요. 제가 남편과 결혼한 것은 모르고 집에 사정이 나아진 것만 알고 돈을 내놓으라 협박한 것이었죠. 동생들은 아직 어렸고 어머니는 이모 삼촌을 보자마자 몸이 굳어버려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도 어떤 대처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은 남편이 필리핀에서 일하며 알게 된 현지인에게 도움을 구해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언제 또 그렇게 찾아와 행패를 부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이불에 고개를 묻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니 큰 목소리로 뭘 그런 거 가지고 울고 앉아 있어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별일 아닌 거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늘 애틋한 소중한 가족이고 가까이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게 너무 괴롭다고 말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제 마음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그렇게 울 시간에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이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지금 제가 뭘 할 수 있겠느냐며 또 한 번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방을 나가시고 서러움에 북받쳐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내가 고작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이 먼 한국 땅까지 시집을 왔나? 한국의 시어머니들은 원래 며느리를 하녀 취급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친정마저 버리라고 말하나? 저는 새벽까지 울다 까무룩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지도 않은 어스름한 새벽 어머님이 저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또 무슨 상처를 주시려 이러시나 생각하며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어머님이 대뜸 캐리어 하나를 주시며 짐을 챙기라고 하시더라고요. 필리핀에 갈 거라면서요. 저는 잠이 번뜩 달아나는 것을 느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뭘 그렇게 놀라냐며 꾸물거릴 시간에 빨리 짐이나 싸라고 하셨어요. 거실에서 자던 남편도 깜짝 놀라 달려왔는데 어머님은 그런 남편에게 아들아, 내가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니 나라도 다녀오겠다. 마누라 친정에 일이 생겼는데 일이 바쁘네. 뭐네 하는 거 보니 속이 답답해서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정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으면서 지금은 누구보다 다급하게 움직이셨으니까요. 저는 친정에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과 혼란스러운 마음을 둘 다 가지고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초토화가 되어 있었어요. 동생들은 난장판이 된 집 안에서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염치도 없는 이모와 삼촌을 생각하며 분노했는데 저보다 분노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냐면서 친정 어머니에게 달려가 다치신 곳은 없는지 살폈고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패닉 상태에 빠진 저와 친정 가족들 대신 온 집안을 싹싹 청소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나서자 가족들부터 챙기라며 제 도움을 극구 거절하셨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다시 찾아올 것이라 경고했던 이모와 삼촌은 또다시 친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나가자 그들은 매우 반가운 기색을 표하더군요. 한국으로 돌아간 제 덕에 집이 살만해졌으니 저만 잘 구슬리면 뭐라도 뜯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모와 삼촌은 자기 자식들과 배우자를 데리고 찾아왔는데 다들 얼마나 배부르게 살았는지 살이 뒤룩뒤룩 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집을 뒤집어 놓았으니 어머니와 동생들의 혼이 나간 게 100번 이해됐습니다. 솔직히 저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만나자마자 욕을 퍼부어 주려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들은 제가 주춤하는 게 느껴지자 이때다 싶어 달려들었습니다. 꼼짝없이 밀려 집 안으로 뒷걸음질을 치려던 그때 누군가가 저를 뒤로 낚아챘어요.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시고는 크게 소리를 치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며 저를 몰아붙였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여전히 보호하며 내 며느리한테 신경 끄고 자기와 대화하라며 버럭버럭 화를 내셨죠. 당연히 그들은 시어머니의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면 항상 무섭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경상도 사투리가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필리핀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사투리를 들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도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죠. 이모와 삼촌의 가족들은 입 한 번 제대로 떼보지 못한 채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저에게 한 소리라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어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헛소리냐며 호통을 치시는 덕에 저와도 대화 한 번 못 해보고 말이죠.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님은 새어나오는 눈물을 꾹 참으려고 하셨지만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그마저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닦으며
저에게 이런 곳에서 살아왔던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환경을 설명하며 이 정도는 많이 나아진 거라 말씀드렸죠. 어머님은 충격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멀리 시집간 딸 마음 불편할까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도와달란 연락 한 번 못했던 친정 어머니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도 동생이 말하지 않았다면 평생 모를 게 아니었냐면서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 대해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필리핀에서 지내시면서 저희 가족에게 좀 더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치안 때문이었죠. 보는 사람들도 많고 경찰들도 오고 다니는 곳이었다 보니 훨씬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을 구하고 청소하고 짐을 옮기는 것도 전부 도와주셨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앉았다 일어나는 걸 힘들어 하시면서도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허리가 안 좋으신데도 물건을 번쩍번쩍 들어 옮기셨습니다. 물론 말은 여전히 툴툴거리셨어요. 며느리 집 와서 이 고생을 하는 건 나밖에 없을 거라고 하거나 시어머니가 뭘 옮기고 있으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하는 거라고 잔소리도 하셨죠. 평소라면 이 말이 듣기 싫었을 텐데 이제는 그 말이 듣기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왔고 저는 돌아온 지 3일째가 되던 날 필리핀에 있는 내내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을 시어머니에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어머님 덕분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러면 알면 잘하라던가 그걸 이제야 알았냐며 큰 목소리로 잔소리하시면서 혼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되려 제 손을 잡고 자기야말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죠. 시어머니도 필리핀에 있는 내내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시골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분이세요.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우다 보니 점점 억척스러워졌고 예쁜 말 한마디 못하고 애정 표현도 못하는 여자로 평생을 살게 되었죠. 며느리가 생겨서 기뻤지만 며느리로서 예쁨 받아본 적도 없고 애정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그 애정이 잘못 표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집에만 있게 한 것도 필리핀에서 고생만 했다고 하니 이젠 바깥을 그만하고 집에서 조금 쉬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님도 밖에서 평생을 일했던 분이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셨으니까요. 평생의 소원이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이었다 보니 저도 그걸 원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었죠. 편하게 살기를 바라면서도 집안일을 시켰던 건 저에게 최대한 많은 걸 빠르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배울 사람도 없는 며느리였으니까요. 한국 사이에 적응하고 나면 이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서둘렀던 건지 여쭈어 보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의 혹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조직 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셨죠. 유방의 혹이 발견되기 전부터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느끼셨던 터라 자신에게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조했던 거라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상처 준 것을 정말 후회한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 행동과 생각이 부끄러워졌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말투만 틱틱거렸을 뿐 행동은 조심스러우셨습니다. 맛있는 게 있다면 항상 절 데리고 가셨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꼭 사다 주셨죠. 옷도 사주고 머리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는 이런 시어머니를 보며 내가 불쌍해서 가난하게 살다와 꾸미지도 못하는 내가 쪽팔려서 챙겨주는 것일 거라고 오해했어요. 시어머니를 제 마음대로 오해하고 나쁘게 생각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고 또 죄송스러웠습니다. 평생 시어머니의 마음을 오해한 채 살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며 괴로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죄했어요. 그동안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날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앙금과 미움을 눈물과 함께 흘려보냈죠. 시어머니는 유방암 수술을 하고 현재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수술을 하시기 전까지도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뱃속에 아이도 갖게 되었죠. 필리핀 가족들도 이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받은 게 참 많은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항상 널 믿고 한국에 와준 아내가 의지할 곳은 너가 없다. 그러니 너가 잘해야 한다. 아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되고 달리아를 행복하게 해줘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도 요양원에 찾아가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하라고 하시지만 평생을 살아도 갚지 못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지금 많이 아프십니다. 아파 누워 계시면서도 항상 저를 보시면 밥부터 먹었는지 당신보다는 제 걱정을 먼저 해주십니다. 어머님이 부디 얼른 일어나셔서 전처럼 저에게 잔소리하시던 강한 모습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온 리자라고 합니다. 저는 네팔의 중심지인 수도에서 태어났지만 네팔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곳은 카트만두의 중심지가 아닌 빈민촌이었거든요. 네팔은 카스트 제도가 폐지된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99%가 수드라 계급이었어요. 카스트 제도의 최하위급 노예 계급이죠. 게다가 제가 살던 동네에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 계급까지 있었습니다. 수드라는 그래도 인간이라고 카스트 제도에 끼워주기라도 하는데 불가촉 천민들은 인간이 아니라서 카스트 제도에도 끼지 못했어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죠. 게다가 자기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이 쓰던 찻잔을 만졌다고 어린아이를 해친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곳에서 살았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사연을 쓰는 지금은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가 얼마나 끔찍한 풍습인지 알고 있지만 네팔에서 살 때는 이게 문제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은 볼 일도 없고 고개를 들어볼 수도 없으니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라면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하는데 네팔 정부는 저같이 미천한 수드라 계급에게는 그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다른 나라에게 보여주기식으로 학교를 하나 운영했는데 제가 운 좋게 그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것도 초등학교 4학년이 되기 전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지만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아이들은 일찍이 학교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시집을 갈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중학생도 안 되는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 싶으시겠지만 네팔은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것도 모자라서 좋은 제도까지 여전합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조은이 금지되었죠. 하지만 저희처럼 힘없는 노예 계급은 조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수록 값을 많이 쳐줬기 때문에 부모들은 최대한 빨리 시집을 보내려고 했고 저는 초경을 해야 시집을 보낼 수 있다는 이유로 초경을 빠르게 만드는 이상한 약까지 먹어야 했어요.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효과도 없는 미신적인 무엇이었습니다. 저는 15살이 되던 해에 시집을 가기로 결정되었어요. 지금은 제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최근에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고 제 또래 친구들 중에 시집을 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한국에 와서 결혼식을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신부의 부모님은 신부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면 기뻐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한국 신부들은 네팔처럼 어딘가로 팔려가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저렇게 우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자 저와 함께 결혼식을 갔던 한국인 친구는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작디 작았던 그 아이가 장성해서 결혼을 한다니 아쉬운 마음이 들어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일 거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다시 저의 지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팔에서는 한국과는 정반대였어요. 제 부모님은 저의 결혼이 정해지던 날 기뻐하며 술을 마셨거든요. 저와 결혼을 하겠다는 남자에게 받은 돈으로 산 술이었습니다. 평소엔 비싸서 먹지도 못하는 술을 원 없이 마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팔에서 이런 일은 흔했습니다. 부모 세대도 이렇게 살았으니 자식들도 이렇게 사는 게 당연했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교육도 받지 못하니 네팔의 현실은 앞으로도 어두울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할 테니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15살이 되었고 저보다 20살이나 많은 35살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날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그 남자에게는 이미 2명의 아내가 있었고 저는 3번째 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뻘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다니 뒤숭숭한 마음이 들었지만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부만 쓸 수 있는 방이었죠. 저를 찾아온 사람은 바로 저의 언니였어요. 언니는 지금 당장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당장 내일이 결혼식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물어보았더니 언니는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도망이라니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머뭇거리자 제 옷을 갈아입히더니 조용히 창문을 넘어 저와 함께 도망을 쳤어요. 판자를 세워 그 아래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넘어가고 나니 어느새 사람들이 사는 곳과 꽤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죠. 그러자 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더니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니를 큰 소리로 부르며 도대체 왜 이러냐고 울부짖었죠. 언니는 한참 후에야 멈췄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옷까지도 다 젖어버렸죠. 언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언니의 팔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제 팔을 단단히 잡고 단호한 눈빛을 한 채 이 길을 쭉 따라서 걸어가라 말했어요. 한나절을 쉬지 않고 걷다 보면 사람들이 나올 텐데. 거기를 가면 외국인이 하는 학교가 있을 거라고 거기로 가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나 싶어 언니에게 화를 내려는데 언니의 표정을 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는데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입술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언니는 제 등을 떠밀면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가 보면서 자란 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는 걸 꼭 깨달으라고. 이렇게 도망치고 나면 절대 이곳에는 발도 들이지 말라고 말했어요. 저는 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도망쳤다는 게 들통나면 언니가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절대 못 간다며 발버둥쳤지만 언니는 기어이 저를 떠나보냈습니다. 언니는 제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언니가 꼭 깨달으라 했던 세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니의 말대로 꼭 그것을 보고야 말겠다 다짐하면서요. 점점 주변의 풍경이 달라지더니 사람들이 오고 다니는 도심이 보였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걸었던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것도 버거웠을 만큼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생각도 못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애원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조그마한 은혜라도 베풀어 주신다면 시키는 일은 무엇이라도 하겠다면서요. 하지만 그 사람의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탈진 상태였기 때문에 곧장 쓰러져 버렸거든요. 제가 눈을 뜬 곳은 누군가의 가정집이었습니다. 제가 신음소리를 내자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저는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알고 보니 제가 발 아래 엎드려서 애원한 사람이 바로 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저는 눈알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창한 네팔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기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인데 네팔에서 여자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만난 한국인 선생님으로 인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살게 된 계기가 되었기도 했었어요. 한국인 선생님은 저의 사정을 알고는 저를 학교에서 함께 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학교에 다닐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은 그런 걱정하기 전에 우선 씻고 밥부터 먹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저는 염치도 없이 배부르게 밥을 먹고 씻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준 옷으로 갈아입기까지 했죠. 그 옷은 제가 평생 입은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입었던 신부 옷보다도 훨씬 좋았어요. 알고 보니 그 학교에는 저 같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팔려갔다가 구출되어서 온 아이, 저처럼 결혼이 하기 싫어서 도망쳐온 아이, 부모를 잃고 방황하던 중에 들어온 아이 등등 기구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한국인 선생님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저 또한 그렇게 적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학교가 평소와 달리 부산스러웠습니다. 선생님 한 분은 몰려있는 아이들을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었고 다른 선생님은 정문 앞에서 경찰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경찰이 오는 일은 꽤 흔했습니다. 웬 외국인들이 들어와서는 하층민네들을 걷어다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 별것도 아닌 걸로 신고하는 일들이 잦았거든요. 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종종 있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때도 그랬죠. 별 생각 없이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목걸이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전 그 목걸이를 보자마자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 목걸이는 제 언니의 것이었거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어디서 났냐 물으니 선생님은 오늘 누군가가 학교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것이 저와 똑같아서 보여준 거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사람은 제 언니가 맞았습니다. 당시 언니의 상태를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언니는 살기 위해 그곳까지 찾아온 게 분명했어요. 가끔 언니가 생각나곤 합니다. 지금 전 한국에서 이렇게 잘 지내는데 언니랑 함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 기억을 더듬으며 글을 쓰면서도 언니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언니를 보내주었습니다. 한동안은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언니가 쓰러져 있었던 그곳을 바라보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져 숨도 쉴 수 없었죠.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보다 못한 선생님께서는 네팔에 있는 다른 곳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다른 한국인이 운영하는 학교였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기술을 배우는데 좀 더 초점을 둔 곳이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첫 번째 학교에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저를 더 좋은 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이곳은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게 더 나은 교육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하셨다 해요. 그렇다고 첫 번째 학교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곳은 제 트라우마가 된 곳이니까요. 첫 번째 학교 선생님이 제안하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선생님은 제게 한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하셨거든요. 그 선생님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더라고요. 하나뿐인 동생을 교통사고로 잃었던 적이 있는데 늘 그게 가슴에 매여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린 나이 부모와 이별하고 저를 구해준 언니마저 제가 잃었던 아이라는 생각이 유독 저에게 마음이 많이 쓰이셨고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비록 한국어는 선생님에게 배운 간단한 인사뿐이었지만 저는 한국으로 가겠다고 꼭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구해줬던 그 한국인 선생님 덕분에 수드라. 계급의 하층민 소녀가 네팔을 떠나 한국이라는 선생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었고, 그때 당시에 손까지 떨렸을 만큼 뭔가 모르게 저여왔던 마음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한국인 선생님과 함께 한국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선생님과 한국행에 같이 오르지 못했었어요. 지금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갑자기 경찰서에 출석 연락이 오더니 경찰서에 억류되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금방 풀려날 거라 생각했던 선생님이 며칠째 못 돌아오셨거든요. 결국 아내 되는 선생님은 제게 먼저 한국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도움을 줄 사람이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말라면서요. 그리곤 아내 선생님께서 남편 일을 해결하고 곧바로 뒤따라 한국으로 갈 거라고 하셨고, 공항에 도착하면 도와줄 분께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혼자 떠나는 게 너무 무서웠지만 비자 문제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결국 16살의 나이로 비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니 한중년 여성분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꼭 끌어안아주며 어리숙한 네팔어로 고생 많았다. 한국에 온 걸 축하해라고 인사해 주었죠.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리 안심이 되던지 선생님이 억류되었을 때부터 느꼈던 불안감과 한국에 도착했는데 나를 데리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며 걱정했던 마음,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이 날 귀찮게 여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한순간에 녹아서 사라지며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었어요. 그 아주머니는 저를 선생님께서 다시 한국에 오실 때까지 돌봐주기로 하셨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아주머니와 한국의 어느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냥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잘 몰랐던 시절이었고 네팔 오지 마을에서 온 터라 정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한국에서 아주머니와 한 일주일 정도 지냈던 것 같은데 아주머니는 친딸 돌봐주시듯 따뜻하게 잘 대해줬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돌아와야 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져만 갔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요양원에 있던 아주머니의 남편분이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위독하다는 남편을 챙겨야 했기에 저의 곁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었죠. 그날 아주머니는 저를 데리고 마트에 가셔서 먹을 것과 필요한 물품들을 잔뜩 구매하셨어요. 그렇게 전 낯선 한국 땅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혼자 지내게 된 지 이틀째였을 거예요. 처음 보는 낯선 할아버지가 제가 있는 곳에 찾아왔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당연히 아주머니인 줄 알았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다시 돌아왔거나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으니 아마 당시에 엄청 겁을 먹어서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제가 있는 집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지내고 있던 한국의 한 빌라가 그 할아버지 소유의 건물이었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자라왔던 네팔에서의 기억이 다시금 새록새록 생기면서 다시 네팔에서 지냈던 어린 시절이 그때로 먼타지인 한국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게 떨떠름하게 인사를 건넨 집주인 할아버지는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3번씩, 많으면 5번씩 또 찾아왔습니다. 청소는 잘하고 있냐, 집에 누구 데려온 적은 없냐, 밥은 해먹고 사는 거냐 등등 별의 별걸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싶다는 것 마냥 엄청나게 사소한 것까지 캐묻곤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어를 못 알아들었으니 당연히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주인 할아버지는 귀찮지도 않으신지 저 질문들을 번역해서 핸드폰에 저장을 한 뒤에 그걸 틀어서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무서움에 계속 네팔에서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어요. 네팔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당시에 저와 결혼할 남자의 부모였는데 제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며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사사건건이 간섭했었고 결혼해서 집안일은 잘할 것 같은지
나가서 돈은 잘 벌 것 같은지를 알기 위해 청소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감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잘 낳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다며 수치스러운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 집주인 할아버지가 매일 같이 저를 찾아오는 게 미치도록 싫으면서도 무서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네팔에서 온 낯선 여자아이인 저를 신기해하시면서도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이상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소음을 만들거나 분위기를 해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집안을 기웃거리며 확인하고 오늘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지? 라고 질문하는 것을 매일 같이 하지는 않았겠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요리라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아시고는 바로 찾아와서 집에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가스레인지에 손을 대냐면서 나무라기까지 했어요. 제가 배가 고파서 음식을 해먹으려고 그랬다면서 할아버지께 설명을 드리면 할아버지는 곧장 제 손에 음식을 쥐어주시고는 자리를 떠나셨었습니다. 아는 이도 없어 늘 집에 혼자 지내야 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를 돌봐주시던 아주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고 네팔에서 저를 구해주었던 선생님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낯선 집에 홀로 지내는 타지의 외국인 소녀였고 그런 제가 있는 곳을 수시로 찾아오는 할아버지까지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쓰러진 남편에게 갔던 아주머니가 매일같이 집 전화로 연락을 주기는 하셨지만 그분도 네팔어는 전혀 못하시다 보니 이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네, 저는 많이 외로웠고 힘들었었습니다. 밤이 되면 세상을 떠난 언니가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제 꿈에 나타났고 저를 나이 많은 남자에게 시집 보내면서 돈을 받았던 네팔. 부모님과 저보다 20살이나 많았던 무섭게 생겼던 당시 예비 남편이 끝도 없이 저를 쫓아오는 악몽 같은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지독한 꿈을 꾼 날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몸에 열이 나고 누워있던 방바닥에서 일어나질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주인 할아버지가 찾아왔죠. 집주인 할아버지는 땀에 푹 젖어 수척해져 있는 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저를 보고 놀란 듯 하셨고 이내 방 안으로 들어와 제 이마에 손을 얹으시더니 수건에 물을 적셔 이마에 올려주시고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얼마 지나자 다시 할아버지는 제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셨고 손에는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죠. 그리고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더군요. 밥상을 펴시고는 그 위에 어떤 음식을 꺼내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죽이었다는 걸 몰랐었어요. 지금은 죽을 알지만 말이죠. 숟가락에 죽을 떠서 저에게 한 입씩 주셨고 할아버지께서 이 음식만 먹고 병원에 가보자며 얼른 몇 숟가락이라도 입에 넣어보라고 하셨어요. 항상 할아버지가 무서웠는데 그때 당시에 네팔에서 저를 구해줬던 선생님과 저를 보살펴 주시던 아주머니처럼 따뜻했던 할아버지의 모습에 마음이 차분해지고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도 어김없이 할아버지는 제가 있는 집에 찾아와 항상 잔소리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청소도 잘하고 다른 사람도 들이지 말고 분리수거 같은 것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집 상태도 안 좋아 보이니 본인이 집에 들어가서 확인도 좀 하고 치울 건 좀 치워주겠다며 가끔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 낯선 한국인 할아버지의 관심을 받으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6네팔 소녀 때부터 만났던 한국인 분들은 하나같이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저를 이용하려거나 저에게 해를 끼치려는 분들은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와도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보내는 시간들이 길어지니 그 무서웠던 한국인 할아버지와도 가까워져서 가끔 제가 어수룩한 한국말로 농담이라도 건네면 할아버지는 항상 이놈의 자식이 이라면서 제 머리를 꽁하고 쥐어박으셨었던 기억도 납니다. 한국말도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가르칠 때 썼던 공부책이라면서 가져오셔서는 알려주시고는 했었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한국어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말이죠. 하루는 제가 할아버지께 왜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건지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전 항상 한국 분들의 도움만 받으면서 지내왔으니까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이웃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웃 사촌이라는 개념을 알려주었어요. 사촌은 피를 나눈 사람들에게만 쓰는 단어인데 가까이 사는 사람마저도 피를 나눈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뜻으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집주인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고 나니 이 세상에 혼자 남은 것처럼 느껴져 외롭고 무서웠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의 전통시장도 돌아다니고 맛있는 게 길에서 팔거나 하면 항상 할아버지는 저에게 음식을 사 먹이시곤 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제가 많이 이제는 가깝게 생각하셨는지 어딜 가시든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물건을 사는 법, 돈을 세는 방법, 꼭 필요한 생필품들을 알려주시고 고향이 그리울 때면 해먹을 수 있게 네팔 음식을 사는 거나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상점을 알아봐 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믿기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되었었는데요. 네팔에 억류되었던 선생님이 한국에 귀국하시면서 제가 있던 집으로 한국인 선생님과 아내 선생님께서 오신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인 선생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뛰어가 안겨 펑펑 울었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께서도 그런 저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혼자 고생 많이 했다면서 이제는 괜찮다며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믿기 힘들어했던 순간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과 만나 펑펑 울고 있던 그때 집으로 그 집주인 할아버지가 들어오셨던 거예요. 너무 놀랐던 게 한국인 선생님께서 그 할아버지를 보시고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알고 봤더니 그 할아버지는 한국인 선생님의 아버지였던 거였죠. 할아버지도 선생님에게 연락을 받고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온 건지 어떤 상황인지 알고는 계셨다고 합니다. 아주머니가 돌봐주실 때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셨다가 아주머니가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혼자 있을 제가 걱정되셨다고 해요. 하지만 다 늙은 할아버지가 뜬금없이 나타나 뭘 해주기도 그렇고 해서 할아버지도 저를 찾아오실 때마다 속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우셨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한 해만 더 있으면 30대에 접어듭니다. 네팔에서 온 낯선 소녀를 지켜주셨던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늘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면 한국인 선생님 아니죠. 저희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가 계신 추모 공원에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네팔에서 저를 구해주셨던 한국인 선생님과 아내 선생님께서는 지금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도 생전 없을 거라고 여겼던 손주 딸이 생겼다면서 항상 시장에서 옛날 과자를 사셔서 몰래 주시곤 했었는데 그 모습을 지금 어머니에게 들키는 날이면 항상 엄마에게 혼이 나시기도 했었어요. 왜 그렇게 단 걸 애한테 주냐면서요. 그런데 그러시면서도 항상 우리 할아버지는 달고 맛있는 게 생기시면 늘 저에게 가져다 주시곤 했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켜 할아버지와 제가 혼이 날 때면 할아버지와 저는 손잡고 엄마를 피해 도망가면서 배꼽이 빠져라 웃었던 기억들도 제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네팔 소녀이자 씨가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짧은 음성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할아버지 항상 저를 위해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언제나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오늘따라 할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어요. 거기서도 늘 아프지 말고 항상 행복해야 해요. 알았죠?